네,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름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휴일 공식 일정 없이 추가 개각 막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한동훈 장관인데 국민의힘 복잡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뭐 당내 분위기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로 지금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는 보통 이제 비대위원장이 과거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 대통령이 있는 정당의 경우에 대통령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사람을 주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가지고 당정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보이게 하면서 상당히 그 정당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우는 대통령과 그렇게 이제 그 각을 세우는 관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동안에 소위 대야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야당을 제압하고 또 어떤 그 화려한 언변으로 야당의 주장을 이렇게 이제 그 소위 한 번에 반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당에서는 그런 역할에 더해서 당내 개혁에 이제 그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혁이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당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계를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 정치에 입문하면서 전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으면서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어떤 역할 분담 내지는 당대표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를 상당히 그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한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얼마만큼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장관의 경우에는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비대위원장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추가 개각에 이름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또 개각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한동훈 장관은 마지막 개각 요인으로 뭐 최소한 뭐 1월 초 정도에 생각했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김경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급작스럽게 함에 따라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상황이 상당히 반전되고 있는 것,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 흐름으로 뭐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그 아우르는 모습보다는 이번 개각에 포함돼서 벌써 일부에서는 이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함화평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우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정호김 전 의원께서 뭐 잠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총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비대위원장을 두고 이제 긴급의총을 한 뒤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한 장관을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에서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 두 가지에 대한 정답 내지는 해답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마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저에는 소위 그 당내의 어떤 그런 권력의 흐름에 쫓아가는 때로는 맹목적일 정도로 그 초선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금 이제는 한동훈으로 낙점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평론하는 사람은. 근데 그걸 전제로 얘기할 때 능력의 관점에서는 이미 한동훈 장관은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야 투쟁과 관련해 가지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야뿐만 아니라 여당 내의 개혁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당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상당히 맹렬하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심지어는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심한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긴급 의총, 그다음에 뭐 지역위원장 원내 원외를 합하는 연석회의라든지 이렇게 나올 때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이제 귀결되느냐 아니면 다른 카드가 있느냐.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자리가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선대위원장도 있고 공관위원장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에 입문한다면은 비례대표로 갈 것이냐, 험지로 갈 것이냐, 강남 3구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의 그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라는 큰 자산을 넣는 것이 당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느냐 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이라는 정치적 자산에게도 도움이 되느냐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은 바로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빅피쉬, 큰 사람이 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당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몇 년 후에 대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당의 다크호스라고 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것도 정당의 몫인데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이 한동훈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도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기회로 생각해가지고 좋다,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께도 내가 이런 쓴소리를 하겠다는 결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한동훈이라는 제목은 이미 보수층에서는 강력한 지지 기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자산이 크기 위해서는 중도 무당층에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치인으로 이제 부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대통령과 맞짱을 뜨는, 왜냐하면 여당 대표가 뭐 전체 서열이 뭐 넘버 7이라 그랬습니까? 그럴 정도면, 그리고 지금 이 당이 위기가 온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당내 개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도 할 말을 하는, 설사 할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지금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결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결기도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좀 우려를 보여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흐름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한동훈 장관 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부각되는,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2011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의 모델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그 비대위가 성공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성공의 배경은 미래 권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안에서 봤을 때 그런 미래 권력이 김한길, 김병준 이런 사람 미래 권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라면 남아있는 사람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이 미래 권력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 더 밀접한 그리고 그러니까 진골승골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희룡이나 나경원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훨씬 대통령하고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다. 뭐 수평 수직은 나중 문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계속 언론에서
원희룡 장관이 전국을 다니는 것을, 전국에 인기 있는 것을 그만큼 많이 노출됐어요. 노출의 결과가 여론조사에 반영됐어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지지도의 압도적인 여당 후보는 지금 현재는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 국민의힘 입장인데, 저는 뭐 조심스럽게 정호빈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선대위원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당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쌍특검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실제로 여전히 로얄티라든지 이런 부분, 또 현실적 정치적 경험 부족이, 또 매우 객관적으로는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년 총선이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에 이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빨리 데리고 와서 서서나 그 결과가 맞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대화는 뭐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동훈 장관의 투입에 대해서 쓴소리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보여져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역시 부족한 정치 경험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친윤계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한 장관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내일 오후에 당내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동안의 당의 예. 행태를 보면 그 의견 수렴은 누가 됐던 결정을 내리는 소위 주역의 예.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중요 자산 맞습니다. 또 미래 권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자산일수록 아껴 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예. 드린다는 것하고, 바로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미래 권력이면서 당시 대통령하고 각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는 이회창 대표가 또 그 선거를 지휘해갖고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회창 대표의 경우에도 총리 시절에 대통령과 또 각을 세웠던 그러한 그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새로운 창조적 길을 지금 요번에 이제 열지, 아니면은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한 그 과거의 어떤 그 뭐랄까 교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는 상황이 올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당내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잘 백업을 할 것이다, 예. 그러는데, 사실은 원내 지도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반추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 윤핵관, 김장연대를 일단 이제 주저앉히는데 예.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이 윤핵관 다음에 그러면은 또 진윤핵관, 신윤핵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를 또 지켜보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빌미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진짜 개혁으로 가고 있다라는 진정성을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과연 당내에서 어떤 그 의견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 의견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의견일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주류를 따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앞서 한동훈 장관의 개입에 쓴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 제기하고 있고, 한 장관의 어떤 투입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야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네.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단 한 장관이 뭐 앞서 정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어떤 역할로든 등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권의 총선 지형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모습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높은 인기도에 기대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은 비대위원장의 역할보다는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은 좀 성격이 달라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얘기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당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김기현 대표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겪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신당의 문제가 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 구도가 과연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의 영향보다는 내부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화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자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다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심판이고 또 그런 어떤 태행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 기조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 장관이 왔을 때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아바타가 되든 어쨌든 그야말로 윤 대통령과 전혀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 공격이 어려운데 실제로 뭐 효과를 떠나서 공격하기는 매우 쉬워졌다.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 공격의 의미보다는 실제로 민주당 스스로가 이런 자체 내부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훨씬 더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체 리스크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뭐 혁신위에서 제안한 어떤 혁신안들, 희생안들에 대한 시작점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긴 할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딜레마는 전혀 고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관심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이거는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은 그 국민적 지지도 편향되게 이제 갈 수 있다,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쌍특검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계속 공격해 가면서 자기들은 이재명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 그러면서 공천도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밟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해도 이런 분위기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지금 오만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이제 김용 씨 재판에 이어서 그다음에 김인섭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사실 그 위증교사 같은 거는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그 재판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을 건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상황적 요소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의원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급발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신당 창당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데 신당 창당의 동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건 현실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참여부터 지역 기반, 인물 등 여러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할 텐데 이낙연 신당 성공적인 그 대한 정당으로서의 성공 동력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다른다고 봅니다. 근데 이낙연 신당 가능성이 없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아니고 87 체제를 극복하고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 새로운 내각제 권력구조 개편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낙연 중심이 아니라 김부겸 혹은 뭐 유승민, 금태섭, 양향자 이런 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원칙과 상식까지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가는 그림이라면 이건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당에서 보면 이낙연 뭐 30원도 안 나가는데 이낙연 혼자 나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는 당 밖에서 그런 구도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최근에 손학규 전 대표도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로 돌아가는 뭐 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권력 구조를 이탄희 의원의 어떤 불출마까지 나오게 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듣고 간다면 의외로
이낙연 신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새로운 제3당의 중도적 신당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설이 아니고. 정의당이 없어지면 정의당이 그렇게 하나 들어올 겁니다. 그랬을 때의 민주당이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제일 델리케이트하게 느끼는 것은 사실은 호남 민심이.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의 입김이 중심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중립적이고 보수적으로 발언하고 계시죠. 통합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목이 들어와서 1월 말 2월에 새로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그 계속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폭발력이라는 것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낙연 신당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호남의 민심이나 일반인들의 민심도 1월 말 중순에 들어와서 이재명 리스크가 증폭되었을 때 또 현재 원칙과 상식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했을 때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아까 급발진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올라탔는데 사람을 안 태우고 지금 그 급발진을 한 형국처럼 지금은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 김형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누구랑 같이 하느냐 또 어떤 상황이 오느냐 여전히 이제 그 양당 간에 그 양당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서 혐오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데 이 유권자들을 어떻게 아우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신당하겠다는 사람들 주역은 너무나 많은데 정말 필요한 건 조력자들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조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깃발을 들 테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당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마치 또 오합지졸인 것처럼 아직까지는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재판 상황 그리고 이 양당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양당이지 이재명, 윤석열 체제가 지금 그대로 지금 존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은 신당의 기대가 올랐을 때 우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준비까지는 안 돼 있는 것이고 이낙연 대표로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신당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하고 정치에 이렇게 길게 경력을 쌓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역사에 이 그 조력을 하겠다라는 분위기로 사람을 자꾸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언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파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장에 3총리라 그랬는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얼마만큼 지금 이제 관심을 보이느냐 아직까지는 관심 별로 보이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곧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네. 좀 어떤 성과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두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에 협조하겠소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마 민주당이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그 뭐라 그럴까 그 익숙해져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 몸값은 계속 올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 결속을 다져야 할 테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회동이 있었던 두 전직 총리 이재명 대표도 이어서 20일 그리고 28일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이런 흐름 비롯해서 그때 좀 뭔가 어떤 뭔가를 시사할 수 있는 발언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총리들 만나서 큰 결과가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김부겸 총리는 원칙론적으로 좀 이렇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병입형 안 된다 정도 말씀하실 거고 정세균 총리는 더 모호한 중립적인 발언을 하실 거예요. 말을 아끼실 거로 봅니다. 문제는 지금 김영진 의원, 소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복심이라고 하는 말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월 말 2월 초에 결단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의 일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진으로 퇴진하면서 당을 안정하게 하고 다만 자기는 병립형으로 가서 비례대표 출마하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잘라서 이 과정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기 리스크가 너무 높아졌을 때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실로서 그 장면을 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항배를 지켜봐야 된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중심을 당해서 자기가 일선을 후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대안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니면 내 체제로 가기 위해서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 김부겸, 정세균 이 사람들도 우리 편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지를 조금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 조짐은 조금씩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했다시피 손학규라든지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떤 본인의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세기를 박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관리를 잘못했을 때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주당 인적 쇄신 요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스템 공천만으로는 효과적인 쇄신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 틀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위 뭐 친명 체제가 어렵지만 뭐 그나마도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정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공간위에서 이런 원칙과 상식이나 비주류를 통한 예. 인적 배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손 내밀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아직까지 크게 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런데 현재까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국회의장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 또 86 대표주자 중 한 명의 우상호 의원,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초선이거든요. 총선 때마다 언급이 됐던 3선 이상 중진과 86 의원들을 향한 용태론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예. 어차피 다 국민들이 알다시피 혁신 경쟁에 다른 거는 총선 앞두고는 다선 의원들이 조금 물갈이를 하고 스스로 용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거꾸로 초선 의원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보석 같은 의원들이 그만두고 다선 의원들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심지어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총선 불출마지만 서울시장 그게 불출마가 아닌 것이죠. 용태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그런 거죠. 위의 선을 정리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데 대한 정청래 의원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최고위원들이 딱 막아서 가지고 안민석, 정청래 이런 분들이 좀 길을 비켜섰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그 민주당이 과연 이대로 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오만함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른바 올드 보이들이 또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고 당내 불만도 있는 상황에서 또 여권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이인재 전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도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에 메가더 장군이 그랬습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한국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그 역정을 겪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퇴해야 되고 물러나야 된다 또는 뭐 선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떤 개혁을 이루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하게 되면은 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후배 정치인들이 볼 때 과연 내가 정말 그 본보기로 삼고 싶은 선배 정치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 내 이름이 언급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나이로 이 사람들은 그 선수가 오래됐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지금 초선들 보십시오. 예. 초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그 용기,
그러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 소신에 대해서 옳건 그르든 그걸 표출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결기, 이게 초선다운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 초선은 초선이라는 이유를 계속 국회에서 그런 공천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 오늘 대담 시작을 하면서 다가올 개각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난 개각, 최근에 있었던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위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글쎄 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로 이제 대신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거는 뭐 개각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이 공격을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뭐 예컨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분은 외교부만 했던 분이라면 과연 그게 적절한가 너무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결국 한동훈 장관의 몫입니다마는 결격 사유가 있는 예컨대 뭐 음주운전 뭐 별별 문제가 있는 분들을 고위공직자 후보에 그냥 여과 없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들이 많아서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하마평만 있습니다만 실제 올라왔을 때 어떤 결격 사유가 나타날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 질문드리죠. 네. 총선용 개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신기한 게 지금 들어온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기존의 비판 중에 하나가 서오남 정부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50대 남성.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그래서 처음에 개각한 사람들 중에 반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다양성을 그 나름대로 고민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평가할 만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느냐라든지 또는 그 자기의 어떤 그 맡은 직책에 대한 소신을 얼마만큼 피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개각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거나 무조건 임명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박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또는 이 개각과 관련해서 곱씹어볼 부분인데 그거의 원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됐고 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청문회 때 고생한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지금 야당으로서 새로 들어오는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하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물이 들어와야 된다. 특히 예산 아직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재부 장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뒷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청문회 준비를 좀 잘 해가지고 무난하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김형주 두 전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